예, 17강 한국전쟁의 영웅들로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한국전쟁 벌써 네 번째 시간이고 앞으로 세 가지 주제가 더 많이 남았습니다. 숨가쁘게 달려왔고 또 앞으로 진지한 얘기가 많기 때문에 그 중간에 약간 쉬어가는 코너로 인물 중심으로 이 위대한 분들이 어떤 행동들을 했는가, 어떤 기가 우리에게 보였는가, 그 정신은 무엇이며 왜 본받아야 되는가 이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 전쟁인데 그 대통령인 이승만 얘기는 도대체 언제 나오냐 그런 분들이 있겠어요. 이승만 대통령 이야기는 이제 19강, 20강에서 좀 주로 등장을 할 것 같습니다. 백선엽 장군님과 벤플리트입니다. 너무 많은데 한국전쟁 영웅들은 뭐 이게 이 손원일 제독이라든가 아니면 뭐 리즈웨이 장군이라든가 뭐 워커 장군이라든가 너무 많은데 그 중에서도 그냥 국군의 대표 한 명, 유엔군의 대표 한 명씩 뽑아봤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나 또 메가더 장군은 여러 가지 이야기에서 제가 많이 다루니까요. 백선엽 장군 같은 경우에는 젊었을 때부터 초고속 승진을 했었던 군 엘리트죠, 그죠? 그래서 1950년에 개성 제1사단 사단장으로 승진한 이후에 한국전쟁에 참전했다. 제가 이렇게 주황색 표시가 있는데 이분이 제가 아까 개성 문산 전투에서 영웅적으로 싸웠지만은 좌측 우측 전선이 무너지면서 퇴각을 할 수밖에 없었고 하지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심기일전해가지고 이 1사단의 후퇴병들을 모아가지고 이 낙동강 방어 전투에서 맹렬하게 싸웠고 특히 이 다부동 전투에서 목숨 걸고 이제 싸웠다. 그래서 이 낙동강 방어 전투에는 여러 명의 영웅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도 이 다부동 전투, 이 대구와 이 칠곡, 그러니까 이 낙동강의 이 기역자에서 가장 꼭지점이자 김일성이 9월에 모든 총력을 퍼부은 거기를 지켜낸 공로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분의 영웅적인 행적이 많이 알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2살에 대한민국 국군 최고의 이제 대장으로 진급을 했고요. 그러니까 엘리트죠, 그죠? 그 한국 전쟁에서 혁혁한 공을 세우고 또 그 이후에는 전쟁이 끝난 뒤에는 교통부 장관도 하시고 또 이제 대사로 또 외교 활동도 하시고 이제 99세 그러니까 약 2년 전에 이 99세의 나이로 서거를 하심으로써 이 국립현충원의 안장이 되신 이 분입니다. 뭐 국군의 아버지라 부를 수도 있고. 한국전쟁의 영웅이다. 여러 가지 이제 평가가 있습니다. 낙동강 전투는 제가 뭐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저번 시간에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개요를 여기가 뚫렸다. 그죠? 이 마산 지역이 뚫렸기 때문에 이 여기를 지키던 미국의 24사단이나 밑에 있는 뭐 25사단이 한 단계씩 내려올 수밖에 없었고 당연히 여기를 메워야 되는 1사단, 그죠? 1사단 사단장이 백선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1사단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이제 8월 공세는 전체적이었지만 9월 공세는 다부동 여기를 끊음으로써 이제 직선으로 부산까지 진격할 수 있도록 여기에 모든 걸 쏟아부어서 여기를 뚫는 것이 김일성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낙동강 방어 전투에서 가장 중요한 전투가 바로 다부동 전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가 뚫리면 그냥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지키는 대한민국의 존망을 가르는 그 최후의 그 방어 전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42km에 달하는 이 낙동강 방어선 중에서도 다부동 전투는 엄청난 입지를 갖고 있고 45일간의 혈전이다. 임시수도 대구와 또 부산을 지키기 위한 45일간의 혈전이었다. 다부동 전투는 7,000명대 3배 많은 병력, 10배 강한 화력의 인민군과 혈전을 45일 동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7,000명 대 21,000명, 그죠? 근데 7,000명 대 21,000명인데 그것도 병력도 차이가 나지만은 화력도 그죠? 차이가 10배가 나기 때문에 이 전투를 도대체 어떻게 이겼냐. 그냥 정신력으로 이긴 겁니다. 쉽게 말하면. 백선엽 사단장이 이제 명령을 내리고 있죠. 주변의 병사들한테. 당시에 남긴 명언을 몇 개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 선이 사단의 최후 저지선이다. 우리가 이 선을 지키지 못하면 대구가 무너지고 그렇게 되면 낙동강 미군 방어선도 붕괴되고 조국의 운명도 이 선에 걸려있다. 이 선은 내가 정했다. 성패의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 이제 다부동 전투 때의 그런 어떤 작전선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밀리면 우리가 다 죽는다고 생각해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부디 성공하여 명예와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란다. 근데 이런 말을 하지만은 불안하죠. 그래서 이분이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 위기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이번에 위기에서 우리를 구해 주신다면 앞으로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따르겠습니다. 근데 전투를 계속 거듭하는데 밀리고 왜냐하면 병력이 3배 차이가 나니까.
병사들이 도망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병사들이 도망가기 시작해요. 전선에서 이탈하기 시작하니까 제가 아까 그 한국전쟁 초기에 공동전선이 왜 중요한지 말씀드렸죠. 아무리 한 사단이 잘 싸워도 옆에 사단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군이 도망가면 옆에 있는 미군이 지키는 지역도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가면 안 되는 거예요. 도망가면 안 되는데 보통 이럴 때 뭐라고 해요? 우리 리더, 좀 못난 리더들은. 야, 이 자식아 도망가지 마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내가 최전선으로 달려갈 테니까 내가 도망가 쏴라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모두 앉아서 내 말을 들어라. 그동안 잘 싸워주어서 고맙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더 후퇴할 장소가 없다. 더 밀리면 곧 망국이다. 우리가 더 갈 곳은 바다밖에 없다. 대한남아로서 다시 싸우자. 내가 선두에 서서 돌격하겠다. 내가 후퇴하면 너희들이 나를 쏴라. 권총을 뽑아들고 적진으로 돌진을 했습니다. 그걸 보던 병사들이 도망가다가 어떻게 행동을 바꿨을까요? 사단장이 권총을 들고 뛰어나가는 모습을 보고 도망갈 수 있는 병사 뭐 있을 수 있겠는데 도망가던 병사들 다 돌아와서 사단장을 앞지르고 적진으로 더 빨리 뛰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다부동 전투의 기세가 다시 국군으로 넘어오게 되면서 다부동을 지키면서 낙동강 방어 전체가 지켜졌던 겁니다. 한 사람의 용기, 한 사람의 의지, 한 사람의 결단. 전쟁이라는 게 특히 한국 전쟁은 이런 드라마틱한 순간들이 많아요. 그냥 뭐 전체적인 뭐 몇 명이 싸우고 뭐 어떻게 됐다 그게 아니고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제 이 사선을 넘는 죽음을 각오한 내가 먼저 죽을 테니까 그 다음에 너도 죽으러 따라와라 이런 명령이잖아요. 그죠? 이런 어떤 위대한 결단들이 제가 오늘 백선엽 장군님만 대표 선수로 뽑았기 때문에 그렇지 여러 국군의 영웅들이 다 이런 각오로 낙동강을 지켰습니다. 이런 결연한 의지가 낙동강을 마치 방어선처럼 구축을 하면서 밀어내게 됐던 거예요. 그죠?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자유, 그냥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 누군가의 희생입니다. 그죠? 군과 관련된 경력은 뭐 더 말할 것도 많지만 그 뒤에 이제 대한민국 국군의 강화를 위해서 또 일하시고 또 이제 외교일도 하시면서 미국의 어떤 이런 군 지원도 많이 받아내고 그런 역할도 하셨고 한국 전쟁의 상징과도 같은 분인데 군사 쪽으로만 업적이 있는 분이 아니에요. 이분이 또 한국 전쟁 때 만든 게 고아원입니다. 한국 전쟁 때 특히 전남 지역에서 좌익 게릴라들을 소탕하는 작전도 이분이 수행을 했는데 그때 전쟁 고아가 전라도 인근에 엄청 많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외면하지 못하고 고아원을 설립하는데 그게 백선고아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분들이 백선엽 장군님이 돌아가시기 얼마 전인 것 같은데 사진상 이분들도 다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이죠. 다 60세 70세예요. 근데 이분들이 백선엽 장군님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왜? 그때 못 먹고 헐벗었던 나의 어린 시절 누구도 돌아보지 않던 그때에 그 대단한 이 백선엽 대장께서 그 고아들을 외변하지 못하고 고아원을 설립해가지고 그죠? 그렇게 살려줬던 그 기억을 잊지 못하기 때문에 평생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 당시에 이제 사진입니다. 백선고아원에 머물던 아이들이 광주 상무대 비행장에 도착한 백선엽 장군을 둘러싸고 환영하는 모습. 백선엽 장군님이 이 대한민국에 남긴 유산은 리더의 표본이죠. 첫 번째는 그죠. 죽음을 각오했을 때 리더가 나의 동료들도 나의 부하들도 죽음을 각오한다라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집념과 그 용기가 뭉쳐졌을 때 일어나는 결과들 어떤 그런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틱한 그런 일들을 또 만들어냈고 그냥 싸움만 잘하는 게 아니라 용맹한 것뿐만 아니라 또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결국에는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올바로 서는 데까지 관심이 있었던 분이 또 백선엽 장군님입니다. 그 정신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인공입니다. 벤플리트 장군인데 요분은 많이들 아시겠지만은 이분도 미군의 유명한 장군 아주 전설적인 장군 뽑으면 뭐 몇 손가락 안에 드는 분인데 1차 대전 2차 대전 참전했고요. 조지 마샬 국방장관 추천으로 당시에 미 8군 사령관으로 이제 부임을 합니다. 좀 체계를 말씀드리자면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유엔군 사령관이 제일 위에 있어요. 이분이 이 역할이 해군, 공군, 육군을 다 이제 총지휘합니다.
근데 그 밑에 한국에 있는 육군을 총지휘하는 게 미 8군이에요. 그러니까 미 8군 사령관의 위치가 얼마나 높은지 알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미 8군 사령관의 이 계보가 이랬습니다. 워커 사령관이 원래 미 8군 사령관 낙동강 방어까지 성공했어요. 근데 이분이 사망을 12월 23일이라는데 이때 중공군이 쳐들어 내려오고 그 뒤에 11월 23일에 교통사고로 군의 차, 우리나라 국군 차랑 부딪혀서 교통사고 당하세요. 너무 비운적으로 돌아가시죠. 그죠? 근데 그분이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리즈웨이 장군이 부임을 하는데 이때 메가더 장군이 상관이라고 보면 돼. 메가더 장군이 유엔군 사령관에서 해임당하면서 리즈웨이가 8군 사령관에서 유엔군 사령관 올라가고 8군 사령관이 공석되니까 벤플리트가 임명받은 겁니다. 근데 이제 조지 마샬 국방장관이 추천을 했는데 이분도 이제 미국 웨스트 포인트에 졸업했어요. 여기 나온 사람들이 다 군 엘리트입니다. 근데 여기에 동기가 있어요. 1915년 졸업 동기가 아이젠하워, 클라크 유엔군 사령관, 당시에 미 합참의장, 벤플리트 미스군 사령관인데 1915년 웨스트 포인트 졸업 동기생들이 다 한국 전쟁의 주역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대통령, 유엔군 사령관, 합참의장, 8군 사령관, 그죠? 그 웨스트 포인트 좋은 학교입니다. 이렇게 여기 그 유학 보내는 거 추천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 4월 14일에 미 8군 사령관으로 취임을 하죠. 이분이 이승만 대통령과 케미가 가장 좋았던 두 번째 대통령 그 장군입니다. 메가더 장군과도 거의 뭐 일심동체죠. 모든 의견이 다 맞았어요. 그 뭐 단독으로 38선을 뚫고 올라가냐 그거 빼고 그거 하나 빼고 이 이승만 대통령 메가더 장군의 뜻이 맞았고 메가더 장군이 해임될 때 이승만 대통령이 큰 상실감을 느꼈습니다. 왜? 메가더 장군이 거의 대신해서 싸워줬으니까 트루먼 대통령과. 근데 그분이 해임당하고 리즈웨이가 유엔군 사령관으로 올라가고 8군 사령관에 벤플리트가 왔는데 벤플리트 장군을 이승만 대통령이 왜 좋아했냐면은 벤플리트 장군만이 한국군의 증강에 대해서 진심으로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미군은 전쟁 중인데도 무기를 국군한테 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인색한 거예요. 괜히 받았다가 막 딴짓하면 어떻고 확 불안하고 막 계속 깐깐하게 구는데 그리고 국군을 20개 사단으로 증강해야 된다. 그런 어떤 이승만 대통령의 주장을 다른 장군들은 거의 다 무시했어요. 근데 이분은 딱 듣자마자 굉장히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카카 이러면서 그 내가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대한민국 군의 장비의 현대화와 군의 증강을 돕겠다. 그걸 위해서 엄청나게 힘을 썼던 우리 벤플리트 장군입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좋아하죠. 또한 벤플리트 장군은 또 세계 각지를 다니면서 군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런 어떤 그 야전 사령관 또는 정말로 전사 같은 사람을 좋아합니다. 막 얌생 이런 사람 안 좋아해요. 근데 이승만 대통령 딱 보니까 이분이 이승만 대통령이 뭐 도망갔다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고 항상 최전선에 지프차 타고 시찰하러 다니는 이승만 대통령. 아침에 추울 때도 새벽 5시 일어나가지고 지프차 타고 외투 입고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벤플리트 장군이 그걸 보고 반한 거예요. 바로 저분이다. 그래가지고 그 장군 같은 사람이 장군 같은 대통령을 만나니까 충성. 그래서 평생 아버지처럼 따랐어요. 심지어 이승만 대통령이 하와이에서 홀로 돌아가실 때도 그 유해를 하와이에서 갖고 한국에 온 분이 벤플리트 장군입니다. 너무 이승만 대통령을 존경해서 인도산 호랑이까지 선물해 줬어요. 살아있는 호랑이를. 벤플리트 장군이 이승만 대통령 호랑이까지 선물했어요. 각하 타이거입니다. 뭐딱 이승만 대통령이 놀래가지고 그걸 동물원에 기증을 해버렸어요. 경무대에서 호랑이 키울 수 없는 거예요. 초등학생들이 드디어 온네. 호랑이 서터지는구나. 그 정도로 이제 이 두 분이 잘 맞았어요. 이거는 지프차 타고 이제 벤플리트 장군이랑 이승만 대통령이 전선 시찰하는 거고. 근데 이 벤플리트 장군이 결정적으로 이 대한민국의 영웅이라 불리는 이유는 여러 가지 어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유가 있지만은 이 중공군과의 이 전쟁에서 밀리지 않고 38선을 지금의 선으로 지켜낸 공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중공군이 10월 19일에 내려왔어요. 1.4 때 서울이 뺏기죠. 그 다음에 다시 3월달 1951년 3월달에 서울을 뺐습니다. 그래 1951년 4월달에 벤플리트가 부임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이 당시에 중공군 사령관 팽덕회인데 이 사람이 딱 이제 신임으로 8군 사령관이 이제 부임했다 하니까 한번 떠보려고 51년에 총공세를 이 강원도랑 서울 이런 지역에서 많이 도발을 했어요. 근데 그거를 다 막아선 게 그 전에 리즈웨이 장군도 막아섰지만 그 뒤에 벤플리트 장군도 이제 이거를 이 지역에서 뭐 피해 능선, 단장의 능선 이런 전투가 있어요. 이거는 제가 뭐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지켜냄으로써 38선의 지금의 라인으로 또 지켜내는 그런 공헌이 있고
그리고 이분이 또한 한국의 통일에 진심으로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미국의 정치권이 계속해서 메가더 장군만큼 호전적이진 않아요. 근데 미국의 정치권이 계속해서 방해하고 정치적으로 이걸 해석하려는 거를 싫어하는 거예요, 이분도. 그래서 플랜 오버웰밍이라든가 제압작전 또는 탈롱스 작전이라고 이게 그 중공군을 압록강 이북으로 몰아내는 작전입니다. 그거를 하려고 했는데 미국의 국무부가 계속해서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코만도 작전, 터치다운 작전 이런 것도 중요한데 이런 거 지금의 휴전선을 잇게 하는 그런 이제 제한된 공격 작전을 계속하는 거예요. 요약을 하자면은 이분의 공적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한국군 증강, 이제 20개 사단까지 늘어나는데 미국과 조율을 하고 또 한국의 군사 현대화에 대해서 또 앞장서고 또한 이 지금의 38선을 잇게끔 이 방어 전쟁을 효과적으로 했고 근데 거의 한국 사람보다 더욱더 이 통일을 열망했다고 보여질 만큼 이분이 거의 이제 38선을 뚫고 올라가는 작전도 많이 건의를 했는데 그게 번번이 상층부에서 막혔던. 그렇기 때문에 벤플리트 장군을 이승만 대통령은 굉장히 이제 좋아했고 벤플리트 장군은 또 이승만 대통령을 거의 아버지처럼 따랐던 것이죠. 국군 20개 사단 증편, 그리고 우리나라의 육군사관학교 설립을 또 이분이 또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국군 장교 그리고 백선엽 장군을 비롯한 당시에 또 박정희 이런 군 엘리트들을 미국에 또 유학 보내고 그죠? 결국에는 가서 배워야 된다. 근데 53년 2월 11일에 8군 사령관을 사임을 하는데 이분도 정치 싸움에 지친 거예요. 자기가 전선에서 봤을 때는 이길 수 있을 것 같고 그런데 계속 정치권에서 방해를 하니까 이 사이에서 더 이상 나는 못하겠다. 그러다가 사령관에서 사임을 하고 민간인으로 돌아가는데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이때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과 굉장히 정치 싸움을 크게 할 때입니다. 휴전협정, 한미상호 방위조약 이때요. 근데 이때 이 이승만과 친한 또 이승만을 설득시킬 수 있는 벤플리트를 주한미 대사로 시켜서 아이젠하워가 이승만 대통령을 설득시키려 했어요. 한미상호 방위조약을 대충 맺는다라든가 휴전협정에 강제로 사인하게 한다라든가. 근데 벤플리트가 그걸 단칼에 거절합니다. 이승만과 그렇게 친하고 이승만 대통령의 그 통일의 열망을 가장 잘하고 있는 애가 어떻게 그 직을 수락하겠습니까? 거절. 그 다음에 미국의 정치권의 의회 국방장관에게 한국전쟁이 여전히 승리로 끝날 수 있다고 계속 설득을 했어요. 민간인이 됐어도. 근데도 계속해서 미국의 정치권과 국무장관 덜레스는 그걸 거절했죠.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나지 않고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특사로서 한국과 미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한국 국군의 증강을 위해서 미국의 원조가 얼마나 필요하냐 그 액수를 계속 올리고 그죠? 여기에 대해서 실질적인 더 큰 액수를 이제 군사 원조를 끌어오는데 또 큰 역할을 하신 분이. 그다음에 한미 재단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계속해서 지금도 있습니다. 한미 재단, 벤플리트 한미 재단, 한국과 미국의 어떤 이런 군사, 정치, 학술 교류 같은 것들이 이어지면서 계속해서 이 한미 관계에 대해서 또 힘을 쓰셨던 영웅 같은 분이죠. 가장 감동적인 스토리인데 이분의 아들이 한국 전쟁에서 사망한 거 아시죠, 그죠? 벤플리트 주니어입니다. 이거는 벤플리트 주니어가 공군이에요. 전투기 몰다가 압록강에서 격추당해서 사망을 했어요. 그 전에 아버지랑 생일 축하를 한국에서 하던 사진이에요. 아버지의 생일을 축하하는 생일 축하 장면에서 벤플리트 주니어와 벤플리트 장군이 나란히 웃고 있는 모습입니다. 벤플리트 주니어가 실종됐다는 소식을 듣고 미국의 정치권도 들썩였고 언론들도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시끌시끌. 왜냐면 그 8군 사령관의 아들이니까. 군 내에서도 수색 작전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아들인데.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벤플리트 장군은 수색 작전을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하지 마라. 왜? 구하다가 다른 사람까지 죽으면 안 된다. 두 번째, 미국의 수많은 그 어머니들, 그 한국 전쟁에 자기 아들을 보낸 수많은 미국인 어머니들이 벤플리트 장군과 벤플리트 장군의 아내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아드님이 실종돼서 얼마나 상심이 크십니까? 근데 벤플리트 장군은 이 편지를 많이 쓰는 분이에요. 아무리 바빠도 가정적인 분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집안에 편지 썼던 분입니다. 근데 답장 편지를 이 그 어머니들한테 보내는 거죠. 위로 편지에 대한 답신을. 근데 거기에 뭐라 쓰냐면은 감사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나 저나 아들을 이 전쟁에 보낸 것은 같은 심정일 것입니다. 너무 상심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이 전쟁에 참전한 것입니다. 대단한 정신이죠, 그죠? 근데 그 아들이 생전에 남긴 편지가 더욱더 심금을 울립니다. 벤플리트 주니어가 실종당하기 전에 어머니한테 편지를 보낸 게 있어요. 그 편지 타이틀 제목이 뭐냐면은 군인을 남편으로 둔 어머니에게, 또한 군인을 아들로 둔 어머니에게. 여기 보면 이 편지는 군인의 아내에게 바치는 편지입니다. 눈물이 이 편지를 적시지 않았으면 합니다만 저는 자원에서 전투 비행 훈련을 받았습니다. 저는 전투 중에 폭격기를 조종할 것입니다. 저는 조종사이기 때문에 기수엔 폭격수, 옆에는 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야간 비행을 할 건데요. 아버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 없이 살 수 있는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싸우고 있으며 드디어 저의 미력한 힘이 남아 보탤 시기가 도래한 것 같습니다. 참전 안 해도 되는데 자원에서 온 분입니다, 이분. 저를 위하여 기도하지 마십시오, 어머니. 그 대신 위급한 상황에서 자유수호를 위해 국가로부터 소집된 나의 승무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들 중에는 무사히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아내를 둔 사람도 있고 아직 가정을 이뤄본 적도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것은 언제나 저의 의무입니다. 어머니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아들 짐 올림. 살아생전 마지막 편지입니다. 저를 위하여 기도하지 마십시오. 저와 함께 전투기를 탄 승무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죠, 그죠? 우리가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어렸을 때부터 도덕 시간이 많이 듣죠, 그죠? 네, 이런 아버지와 아들의 정신이야말로 노블리스 오블리제. 가진 자가 가지지 못한 자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는 그 영웅적 행위의 전형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아들은 그리스에서 이미 그 전쟁 경험이 있기 때문에 굳이 한국전에 참전할 필요가 없는 분인데 온 거예요. 왜? 아버지가 왔기 때문에. 아버지가 왜 여기 싸우는 이유가 뭐다? 두려움 없이 살 수 있는 권리, 천부적 권리를 사람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가 싸우고 있는데 나도 왔다. 근데 여기서 싸우고 있는 이 전쟁이 이토록 숭고한 의미를 갖는다. 그런 의미를 부여하고 또한 어머니에게도 기도 요청을 할 때 나를 위한 기도보다도 내 동료를 위한 기도. 또 그 아버지도 자신의 아들을 잃었음에도 슬프지만 다른 어머니들을 또 위로하는 이런 어떤 넉넉한 마음, 나보다 먼저 타인을 생각하는 마음, 내가 타인을 위해서 싸우고 설령 목숨을 잃는다라는 게 그리 무섭고 뭔가를 손해본다라는 생각이 아니다. 이분들은 어디에 가치를 뒀던 걸까요, 도대체? 요즘 시대에 찾아보기 힘든 정신이죠, 그죠? 요즘에는 조금만 손해보면 화를 내고 가급적이면은 손해 안 보려 하고 가급적이면은 나한테 손해보는 사람한테 응징하려고 하는, 가급적이면 내 일이 아니면은 신경을 쓰고 싶지 않은 이런 시대에 이 벤플리트 장군과 벤플리트 장군의 아들이 보여준 남의 나라잖아요, 그죠? 남의 나라. 그 나라의 그 또 사람들에게 보여준 그 숭고한 희생 정신은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백선엽 장군, 벤플리트 장군, 그 외에 수많은 그 한국 전쟁의 영웅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두 사람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희생 정신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나 자신을 내어주고 산화가 될지라도 영원한 가치를 남긴다면 그게 얼마나 멋진 삶인지 우리에게 각인시켜주고, 내가 먼저 희생을 한다는 게 얼마나 위대한 리더 정신인지, 그런 것이 그 어떠한 자기계발서나 어떠한 리더십에 관한 책보다도 선명하게 우리 가슴 속에 기록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17강 한국전쟁의 영웅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